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됐는데요. 내수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또 주거 안정 등 서민 생활에 방점이 찍힌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도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식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인데요. 반응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부세 부담 완화 범위 확대 등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겼는데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연 변호사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내용 많이 담겼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2023년 하반기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난 4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구정책 4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 등에 관한 그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하게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월 10만 원 수준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자녀 장려금 또한 상향시키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시범 사업을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 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이죠. 이 실버타운의 숫자와 공급을 늘리고 올해까지 노인 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더불어 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비 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또 요즘에 보면 이제 비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만원도 지금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증여세 또 이슈가 또 걸리는 부분인데 현재 결혼할 때 그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뭐 세법이나 이제 증여세법,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수 비용, 혼수 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혼수 비용이 전부 다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냐 뭐 문제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같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들에 한정되고요. 주택이나 자동차, 그다음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뭐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혼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결혼식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혼식 예식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예식 비용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뭐 이와 같은 분위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혼식의 주인, 즉 혼주죠. 혼주를 결혼 당사자로 보지 않고 부모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직접 결제하시는 예식 비용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축하금, 축의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주는 축하금의 용도가 축의금을 가장한 증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축하금으로 인정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면 사회 통념되는 뭐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대 독자인 손주에게 할아버지께서 400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준 것은 축의금에 해당되어서 비과세다 이런 뭐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낳았다고 이제 그런 것도 세금을 때린다고요? 예를 들면 축의금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축의금으로 주면서 이거는 비과세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객들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객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들어온 축의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혼주에게 들어온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요? 결혼 당사자인 친구들에게 들어온 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결혼 당사자한테 직접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거 좀 부탁해야겠네, 그죠? 네. 자, 이제 이 결혼하는데 경제적 고민, 이거 사실 크죠. 그래서 이제 결혼 자금에 한해서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그 지금 검토 내용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경제정책 네. 방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행 법에서는 지금 10년간 5천만 원을 증여해 주는 것에만 공제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무조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이하만 증여했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가 된 부분을 비과세 해주겠다 하면 5천만 원 플러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더 해줘도 추가적인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다만 이 증여세 공제 한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될 것인가는 추후에 입법적인 과제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말 현실화돼서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자녀에게 이미 5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약 한 1억 원을 주택자금으로 보태주어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반응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집값을 이제 고려하면은 사실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공제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게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그러게요.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값과 예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스스로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증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증여세 부담까지 지운다는 것은 굉장히 좀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예. 증여 공제의 범위도 좀 큰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한편엔 세금 부담을 낮춰서 결국에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인데 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20, 30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증여세의 부담 때문이 맞는가 글쎄. 이런 문제도 맞아요. 제기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 결혼하면서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 자금 출처를 묻는 고가 주택이 아니고서야 이 증여세 신고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실제 또 단속이 또 잘 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자금에 조금 보태라고 네. 5천만 원, 1억, 2억, 예. 2억 원 이렇게 보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이러한 증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뿐더러 일일이 이런 전세자금 하나하나까지 세무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정책이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증여세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전증여.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할 당시에 증여 금액이 높아지면 여기에서 공제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라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결혼을 계기로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그렇죠. 부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증여의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여 신고가 좀 활성화되고 양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편법 증여를 좀 막겠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 또 세제 개편안에 담기기로 한 상속세 관련 내용은 지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연구 용역이 좀 지연되면서 연내 개편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를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고요.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마다 물려받은 재산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의 구체적인 차이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산 전체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이것을 각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별로 과세를 하면 과세 기준 자체가 쪼개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세율 예.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겠네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래 계속적으로 유산세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수가 감소될 것은 자명한 이야기인 것이고 결국에 이것도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도표 저거 국회 출처라고 돼 있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나온 그림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 변호사님이 저렇게 그리신 거예요?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온 거. 와, 깔끔한데요. 딱 설명드리니까 바로 알겠는데. 네, 정의연 변호사 스타일이다 이거죠.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감세인 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1년 더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또 임대주택과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하고 그러면 뭐 재정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 감세네요. 네, 맞습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도 좀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최저 한도이죠. 60%까지 끌어내렸는데 이것을 1년 더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주고요.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표가 산출이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과표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과표가 낮아져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60%에서 100% 사이로 정부가 결정을 하는 비율이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80%로 유지가 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95%까지 상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는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최저 한도인 60%까지 다시 끌어내린 거였는데 이거를 원래는 지금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정상화시켜서 80%로 올리겠다 이런 방향도 초반에는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꿔서 결국에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좀 지속하겠다라는 방침으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60%로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삼은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종부세 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서 종부세에서 토지나 부동산을 좀 제외시키는 이런 합산 배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합산 배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의 부속 토지 같은 경우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합산 배제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반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